민주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방어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당 일각에선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논의를 제대로 끝내지 못해서 다시 의원총회를 열 것이라는 예고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방어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제가 요구서를 보냈잖아요, 요청서를. 그러면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냥 수순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 당내 여론이 있는 겁니까? 뭐 일단은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더군다나 10일에 송부 요청 기한을 다 쓰지 않고 24일까지로 제안해서 보냈다고 하면 어차피 여야 합의해서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는 보겠지만 임명을 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다만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인사청문회에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미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일단 임명을 하고 그 책임은 후보자와 인사권자가 지겠다. 결국 이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으로서 평가받겠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나 대통령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이고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내부 민주당 내 우려가 일부 있긴 있지만 네. 임명하는 절차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인사권 남용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청문회 개최 한 번 더 하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가능성은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국민의힘 혼자 들어가서 단독으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그렇죠. 강선우 의원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사실 없는 거죠. 파도 미담이 나와도 좀 모자랄 판에 파도 갑질만 나오는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도 있었고요. 병원 의료진에 대한 갑질도 있었고 심지어는 장관에 대한 갑질도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징벌적 감액이라는 그런 처음 듣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본인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보복성 예산 삭감까지 했던 그런 게 밝혀졌고요. 또 오늘 새로 드러난 것이 학교에서도 강의도 굉장히 불성실했다. 본인이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성실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강의를 맡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사우스 다코타 대학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던데 한국에 들어와서도 성균관 대학교에서 5주 동안 연속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자기가 녹음한 걸 틀어주기도 했었다라는 등의 강의 평가가 나와서 학생들에게도 갑질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갑질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파파갑 후보를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왜 감싸는 것이냐.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진보 3당입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대통령실 앞에 가서 강선우 후보를 임명을 철회라라고 하는 항의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실 범여권 정당을 하고 있는 이 세 개 정당까지도 발벗고 나서서 강력 반대하고 있고요. 또 참여연대, 그다음에 민노총, 그리고 심지어는 92개의 여성 단체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행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리더십에 굉장히 큰 타격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거 용서받지 못할 일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재송부 기한을 앞당겼기 때문에 분위기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명수순으로 가는데 이제 믿을 거는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의 본인의 결단뿐이 없는 상황에서 보니까 여가부 공식 업무를 또 보고를 받고 있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도 좀 적어 보이기도 하고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약간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네. 어쨌든 모든 국민의 관심이 인사청문회 중에 지금 다 끝난 이후에 강선우 후보자에 집중된 상황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는 등의 행위는 마치 아직 국민의 의사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장관이 된 것처럼 행세한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좀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됐나 싶습니다. 여전히 비판적 시각이 많고 지금 이준호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과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임명하지 말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여가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을 통해서 평가받겠다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는 점을 강선우 후보자도 좀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렇게 할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적어도 임명장을 받을 때까지의 행보에 있어서는 네.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고 또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공식 업무를 받고 있는 거는 사실상 본인도 의사가 강하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 지금 해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는데 여가부에서 스스로 먼저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 하는데 저는 이거 사실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렇게 비판 여론이 많고요. 심지어는 전 여가부 장관이었던 정영재 전 장관이 나서서 본인이 과거 몸담았던 여가부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서 을을 위한 중앙부처에 갑질을 한 가해자가 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대신 목소리까지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정영애 전 장관이 그걸 본인 혼자 판단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같이 일했었던 여가부의 또 공무원들이 아마 부탁을 해가지고 대신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가부가 강선우 후보자를 찾아가서 먼저 업무 보고했다는 거 저는 좀 믿기 어렵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 사실 좀 직권남용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만약에 여가부 장관이 된 상태에서 어떤 이제 권한이 없는 인물을 요청했다 그러면 직권남용으로 할 수 있는데 아무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됐고 국민 눈높이도 맞지 않다. 혼자 김치국 먼저 마시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반감을 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청문회 앞서서 이제 민주당의 많은 패널 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식하더라도 청문회 자체에서 과연 어느 정도를 검증을 해야 되느냐, 즉 검증을 해도 과연 이 부분이 그냥 지나가는 통과 의례가 돼버리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강선우 후보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한계는 인정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인수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사 검증 이 기구도 전 정부와 또 이전과 달라진 부분을 복원시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한다고 해도 놓친 부분이 생긴 것은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보완해 가고 향후 인사에서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이 문제 제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것은 하고 사과할 것은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사청문회가 이제 이 여가부뿐만 아니라 16개가 지난주에 동시에 다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검증 절차에서 일부의 한계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제 검증 가서 확인이 됐거나 본인의 소명으로서 충분히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인사청문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면 일부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전체의 문제로 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강선우 후보자와 같이 이미 인사청문 이전에 제기됐던 문제가 인사청문에서 다시 쟁점이 되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들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더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실에서는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인사검증의 문제. 인사검증이 사실 예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책임지는 사람은요. 민정비서관, 공직기관 비서관, 법무비서관 이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다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분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일한 입장만을 변론을 해야 됐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사 검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 뜻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또 맞춰서 인사 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검증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인사비서관이 따로 또 있는데 그 인사비서관들은 전부 다 성남시 경기도 라인들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직기강, 민정비서관 이 라인들은 대장동 사건 등 변호인들을 맡고 있고 인사비서관 이쪽 자리는 성남과 경기도 라인이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누가 오든 간에 객관적인 검증은 애당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까지도 나서가지고 이분은 이제 어떤 분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하늘이 내려준 분이라고 얘기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나서서 지금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운다든가 공무원 인사 기준을 만든다든가 이런 중요한 자리에 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권에서의 인사 검증이 굉장히 경도되고 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 누가 가장 충성했는가 이것만 확인된다 그러면 다 패싱하게 되는 그런 인사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문제를 비판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후보 시절 또 그 이전 대표 시절의 재판과 관련된 분들이 민정수석실에 주요 자리를 임명된 것은 맞지만 그분들은 다 경력과 또 이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분들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서요. 그 과거 재판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만 맞추는 검증을 한다.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인사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 검증 절차를 거쳐서 국민께 그 자리에 적격 인사를 천거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라든가 또 여론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대통령 뜻이 있다고 해서 자격과 자질이 안 되는 분을 추천할 수 없다는 것은 여권 여당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인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성남 라인 등등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디 인사 라인 가 있다는 거죠. 뭐 부속실이라든가 주요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몇몇 있지만 그분들이 이번 인사에 입김을 넣어서 뭐 특정 인사를 무조건 관철시킨다. 이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문제, 뭐 지금 강선호 후보자라든가 이진숙 후보자 등 몇 분의 문제가 있었지만 뭐 단순하게 저는 뭐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는 보고 그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인수위를 거치고 그렇게 검찰 출신들을 대거 포진시켜서 했던 지난 정권의 인수위 검증 과정에서도 초기 내각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몇 가지 현상만을 가지고 본질이 그냥 측근 인사를 무조건 기용하는 것처럼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관계를 좀 물어보길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재명 이제 야당 대표였으면 의원실에 직원이 있거든요. 의원실에 보좌관 2명이 이번에 대통령실에 총무비서관, 인사비서관으로 좀 갔습니다. 임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휘하에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실에 이제 예산, 살림을 책임진 사람이 보좌관이고요. 또 이제 대통령실에는 인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또 보좌관이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2명을 직접적으로 발탁해서 대통령실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상당한 부분이 왜곡되거나 또는 이제 편집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다.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제 강선호 의원 같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강선호 의원 같은 갑질 의혹이 사실은 외신에 보도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 장관 인사청문회가 외신에 보도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통령 같은 경우에 외신에 보도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강선호 의원 갑질이 한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도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외 외신들도 우리나라 갑질 문화에 대해서 또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정말 민주당에서는 반성해야 되고요.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꼭 물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앞서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러 여론 얘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퇴나 결심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박찬대 의원이 이제 아마 이 당대표에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강선우 의원에게 직 후보자한테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스스로 사퇴를 좀 촉구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박찬대 후보자는 스스로 결단 내려야 된다.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부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후보자의 사퇴 내지 지명철의 입장을 요구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어찌됐든 제기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임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한 이상 네. 사실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고 가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다. 이런 게 이제 지배적인 정서인 겁니다. 근데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출발에 도움이 되겠느냐, 더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한 명에 대한 인사를 하는 것을 넘어서 이후에 이제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정부나 민주당을 규정하는 어떤 요인, 소위 갑질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이 책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것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되면서 아마 이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가 그런 입장 표명을 하신 것 같고, 이제 그런 입장을 가신 의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든 전체적으로는 24일 송부 요청 기간을 지금 지켜보고 대통령이 판단하실 거라 그걸 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박찬대 현재 이제 당대표 후보자가 이런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장관 후보자 중에 의원 불패는 계속된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옹호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내각 구성할 때 거의 절반 가까이를 현역 국회의원으로 지금 배치를 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보훈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전과 사범 그리고 5개 재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야당 대표로 만들어주면서 대선 주자로 유지해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줬다 그러면 그때 의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신세를 졌겠습니까? 빨리빨리 갚아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 다음 내각 변경이 있을 때 아마 또 현역 의원들이 대거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지금처럼 강선호 의원처럼 갑질 의혹이 나왔을 경우에 강선호 의원이 먼저 이제 장관을 했었던 강선호 장관을 만약에 이제 통과된다면 했었던 강선호 의원이 갑질로 낙마했다 그러면 나도 갑질 의혹 때문에 낙마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전체적으로 집단 방어 기제가 작용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강선호 의원 어떤 식으로든 통과시켜줘야지 내가 만약에 장관에 갈 때 이런 갑질 논란 의혹이 생기더라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집단 이기주의적인 방어 기제가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고 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이제 박찬대 의원이 이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제 명심에 좀 더 가까운 분이 박찬대 의원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은 어심에 가깝고요. 김어준 의원과 더 가깝고, 김효준 씨가 더 가깝고요. 그래서 지금 명심과 더 가까운 박찬대 의원이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은 상당히 교감을 한 상태에서 낸 말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명심에 누가 더 가까우냐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패를 가르게 될 것인데 거기에 더 가까운 사람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에서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분위기를 조기에 파악을 하고 그 뜻을 먼저 밝혀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 불패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의원들이 본인의 문제가 될까 봐 걱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은 너무 과장된 해석이고요. 그런 문제야 사실 뭐 문제 제기를 한다 하면 여야 막론하고 의원회관에서 이 왕왕 얘기되는 뭐 여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의원과 보좌진들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뭐 인식, 이 계기가 돼야 될 거라는 거는 좀 분명해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강선호 후보자를 비호하고 보호하는 것이 본인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한 그런 우려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덧붙여서 뭐 박찬대 후보자 말씀은 이제 조금 다른 국면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장 이제 당 대표 후보자가 직접적인 그런 목소리를 냈다고 하면 이번 이 당 대표 선거를 치르는 동안 여러 의원들이 같이 하고 있고 그런 의지와 이 우려가 반영이 돼서 직접 그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뜻은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선호 후보자 본인이 어떻게 보고 있는 건지 대통령의 뜻이니 이제 그냥 계속 가서 실제 직무 수행을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능력과 지금 필요한 여가부의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다시 한번 검증받겠다는 의지로 갈 건지 아니면 당과 대통령의 부담을 스스로 덜어주는 결단을 할 건지 아마 오늘 내일 어떤 입장 표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인사 얘기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뭐 통합비서관의 이제 사진 사퇴 얘기는 했고요. 이제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경제안보 비서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국정상황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국내외 여러 가지 안보나 정보 소식들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는 이제 김정우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만에 핵심 보직의 이동,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례적 평가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뭐 일단 국정상황실장의 자리가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주요 권력기관의 정보 라인이 대통령한테 보고되는 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적으로 송기호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관여하고 뭐 그런 정도의 관계는 아니어서 일단 의외의 인사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무난하게 이 초반에 직무 수행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미 관세 협정 관련해서 통상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이제 당장의 문제가 되고 있고 곧 일본은 이미 관세 협정이 태결됐고 그 다음 타겟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은 뭐 예정된 순서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긴박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 외교안보, 이 경제안보 비서관 자리로 수평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직무 조정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인사이동 조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1차적인 이유는 이 미국과의 통상 관세 협상에서 통상 전문가이기도 한 송기호 비서관의 역할이 필요했다. 이런 대통령의 판단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경질은 아니다, 이제 수평 이동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한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경질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국정상황실장은 대한민국 모든 고급 정보를 다 모으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한민국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전달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본인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코멘트를 해야 되고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송기호 이분은 아마도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한 거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좀 이제 정보 전달하는 이제 그런 역할에 대해서 한 달 정도는 지켜봤겠죠. 하지만 그 정보에 대해서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의 고차원적인 어떤 정무적 보좌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게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란 특검 등 3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또 국정감사가 조만간 9월부터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정감사 정부가 공격보다는 방어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곧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국정 이제 상황실장이 좀 더 경험 있고 또는 국회와 소통도 충분히 가능한 이런 분으로 이제 전 의원으로 바꾸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이런 인사를 제대로 못한 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이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할 때 본인이 어떤 판단도 따르겠지만 주변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에러가 생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의원총회는 이제 다시 연다고 하니까 그 뒤에 나오는 대로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일단은 당권 주자들의 출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장동혁 의원이 공식 출사표를 던지고 이후에 친한계로 알려진 주진우 의원도 SNS를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일 기자회견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김문수 전 대선 후보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진 것이냐 아니면 각자 나온 것이냐 이거 일단은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외부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찬탄과 반탄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고요. 이제 미래로 가느냐, 혁신을 하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대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과 싸워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폭정과도 싸워야 되고 3특검과도 싸워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안에서 내부적 갈등으로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거지요. 우리 안에서 단일 대우를 이루어가지고 선명한 야당으로서 자유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주제를 갖고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찬탄과 반탄의 구도는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주당이 언제 뭐 친탄 반탄으로 프레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탄핵에 대한 입장을 서로 묻고 있고 탄핵과 대통령의 관계를 다시 그러니까 대통령을 다시 끌어안고 탄핵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이 반대하는 입장을 내심 갖고 있는 분들이
당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의 완전한 결연, 친윤의 인적 쇄신, 뭐 구도를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 그걸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화한 바가 없고요. 이제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죠. 여전히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대선을 통해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에 대한 진단조차 당내 합의를 이룰 수 없는 상황. 혁신위를 두 번에 걸쳐 바꾸고 혁신위원장이 교체되고 사퇴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오늘 뭐 의총도 보면 혁신의 혁자도 사실 의미 있게 논의되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를 갖고 책임 공방을 하고 있는 전당대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또 보수의 미래를 위한 고민이나 반성도 여전히 없구나. 친탄이든 반탄이든 친길이든 반길이든 뭐 민주당이 크게 관심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 한국 정치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보수 정당이 바로 서는 것이 한편 필요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여당을 견제하는 어떤 건강한 야당으로서 존재 의미를 실현해 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막 얘기를 했는데 강선우 후보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직전에 또 묘하지만 박찬대 후보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뭐 이건 민주당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뭐 글쎄 그 알고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직 대통령실에 일단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다른 입장 변화를 공식화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박찬대 의원의 입장이었고 그 직후에 나와서 이 시간적으로는 우연의 일치 뭐가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뭐 알고 미리 자락을 깔고 거기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사퇴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최근에 며칠 사이의 상황,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이후 대통령실이 공식적 입장을 통해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저히 이제 국민 여론을 수습하기 어려운 정도로 가고 있다는 판단은 뭐 있었고 그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도 계속 있었다는 점을 강선우 후보자가 충분히 고려한 것 같고요. 네. 그 직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더 이상 어렵다라는 판단을 한 박찬대 후보자의 입장 표명이 있었고 때마침 이제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 표명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계속해서 민주당이든 대통령실이든 부담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차였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이 결단하기까지는 힘들었겠지만 뭐 일단 늦었지만 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결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 SNS를 통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이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또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다며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성찰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SNS에 올라온 내용이었고요. 앞서 이제 민주당의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박찬대 이제 전당대회 이제 후보자께서 미리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고요. 전국에 있는 직장이 다니는 모든 을의 어떤 이목까지 끌었던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결단,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박찬대 의원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더 부자연스럽죠. 박찬대 이제 의원은 아마도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과를 놓고 보면요,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갑을
갑질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던 많은 을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그런 소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갑질을 해도 출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알량의 희망을 가졌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강선우 의원 사례를 보면서 좀 자신을 반성하고 태도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예. 일단 이제 논란이 됐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SNS를 통해서 올리면서 빨리 송부해달라고 했던 24일까지 임명 동의안의 송부 부분은 일단 없던 걸로 되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져가야 될 인사에 대한 부담감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여론상에서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는 것은 뭐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 보지 않더라도 확인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 정영애 전 장관의 문제라든가 또 오늘 과거 이 대학에서의 강의 문제라든가 자꾸 이제 관련돼서 이 자질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명을 해서 장관직을 수행하게 하더라도 이제 계속 이 정부 내내 관련된 문제, 소위 말하는 사회적 갑질 논란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안고 가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었지만 이제 본인이 사퇴함으로써 그 부담을 덜어진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게 확인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장관이 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재인사 추천 절차가 있어야 되고 오늘 이제 이 강선우 후보자가 사퇴함으로써 또 여가부에 대한 또 인사검증 절차 또 이후에 추가적으로 대통령실에 대한 거의 인사 검증의 여러 국면에서 나올 텐데 최대한 뭐 아직 그 인사 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사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점을 아마 대통령실도 충분히 인지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네, 요즘에 매주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인지도, 그러니까 국정운행 수행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약간 꺾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로서 이 부분이 또 만회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 아마 MBS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내일 발표되는 거는요. 오늘 강선우 의원이 이제 사퇴한 게 반영이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대통령실이 미리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다른 앞선 조사 리얼미터라든가 그런 데처럼 꺾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모레 나올 예정인 갤럽에서도 꺾여서 여론조사가 하향세인 거죠. 하향세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꺾이는 추세가 나오면은 이거를 즉시 바로 잡아주지 않고 방치하다가는 계속 하향세로 완만하더라도 하향세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신호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대응을 하자. 여론조사 결과에서만큼은 밀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이었나요? 조원 CNI인가 거기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0.2%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깠다가면 50몇 %가 되는 거예요. 59%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앞자리가 6에서 5로 바뀐다는 거 이것만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뭐 51%든 59%든 그 차이는 크지만 사실 앞자리가 5라는 것 자체만 해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선우 의원 관련돼 가지고 녹취도 사실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녹취와 문자 추가적인 문자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험한 말이 오가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 그걸 공개하겠다 또는 보도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친여 매체라고 알려진 뉴스 이제 토마토라는 곳이죠. 거기서도 추가로 보도하겠다라는 것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여론조사 결과 추가적인 폭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결단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과적으로 의원 불패 부분도
깨졌어요. 의원 불표가 깨진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은 원내에서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또 회의장 밖에 나와서는 또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웃으면서 의원님, 중요한 의원님. 그렇죠. 예. 네. 서로 존경 의원님으로 예우를 갖추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현역 의원도 국민 눈높이라든가 상식에 맞지 않는 경우라면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의원들도 좀 태도를 고친다든가 또는 좀 더 몸을 조심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99명의 의원들은 갑질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선우 의원의 어떤 사례가 많은 어떤 좋은 이제 의회의 어떤 문화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는 했었지만 이제 청문회 자체가 이번 청문회를 거치면서 물론 인사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증인도 많이 없었고 또 아무래도 제출도 약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은 부실했는데 이 검증만 잘 버티면 장관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깨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매번 여야가 바뀔 때마다 청문회법을 좀 바꿔야 된다. 도덕 검증보다는 능력 검증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는데 청문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여러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야당의 비판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야가 바뀔 때마다 적어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대표적으로는 자료 제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비슷한 사유가 제출됩니다. 사생활 보호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제한할지 어디까지 그것과 관계없이 제출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유력한 방안으로서는 이 사전 검증, 그 도덕성 검증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국세청이라든가 이 사법 기관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걸 지금은 자료 제출 형식으로 받아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의혹 제기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가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사전 이 검증을 경찰 내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맡겨서 그 최종 보고서를 인사청문기관이 보고서 확인하는 사전 검증으로 끝내고 그리고 실제 본 검증은 능력과 이 부처의 운영에 대한 어떤 자질 이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이게 큰 방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청문회가 어떻게든 몇 명을 낙마시켜서 야당으로서는 정권 출발에 있던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께 심어줌으로써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이 장으로 활용되는 악용되는 사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철저한 인사 검증과 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고 보고 아마 야당에서도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저는 도덕 검증을 좀 빼자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오히려 전 근대적으로 지금 돌아가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옛날 왕조 시대에서나 자기의 신복을 가까운 거리에 두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든 말든 관계없이 그냥 내려 꽂아가지고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썼던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화국 시대로 오고 민주화되면서 국민 눈높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 어느 정도 맞는 자질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인사청문 제도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서 가게 됐는데 근데 역행해서 도덕적인 문제도 빼자.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전과라든가 또는 이제 굉장히 파렴치한 행위라든가 또 방금 이제 나온 것처럼 갑질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 검증하지 말자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히려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갑질해가지고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면 된다는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주는 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도덕성 문제도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이번에 강선우 의원께서 내가 김민석 총리에 비해서는 좀 억울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산무 인사청문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도 없이 증거도 증언도 없고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이 이렇게 산무청문을 해서 무사히 통과됐고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8억 원에 대해서는 단 1원도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총리가 된 그런 선례가 앞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형사적인 돈 문제도 아니고 한데 왜 나는 이렇게 낙마해야 되느냐 그런 억울함만 생각할까 싶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총리 같은 이런 선례가 이렇게 쭉 이어서 안 좋은 뒤에 있는 국무총리 뒤에 있는 이제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안 좋은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줄까봐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도덕성 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사전 검증이란 제도를 통해서 보다 철저히 하고 그 보고를 여야 청문위원들이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김희석 그 총리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8억 관련된 얘기를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청문회에서는 결국 그걸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6억이 장롱 속에 있다고 계속 그 주장을 하고 그 사실상 허위 이 선전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6억이 장롱에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이게 들어온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으니 그걸 소명하라는 내용을 마치 돈을 장롱에 싸놓고 그걸 가지고 현금으로 쓴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욕 주고 흠집 내기 하는 방식으로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는 공직 후보자의 이 검증 과정으로 맞느냐? 그럼 이 부분을 만약 수사기관이 미국처럼 FBI가 관련된 내용을 검증했다면 돈의 입출입 내용을 따로 보고 관련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라는 부분을 확인해서 그 소지가 있다 없다 이 보고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여서 그 계좌 뭐 전처의 계좌까지 다 내놓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실 이런 식의 모욕 주기를 계속 반복하는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도덕성 검증과 관련돼서는 이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자는 취지이지 도덕성 검증을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 시간이 다 됐긴 했지만 아무래도 내용상 더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 이제 박찬대 후보가 우연찮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결단을 해라. 하지만 실제로 또 얼마 있다가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과연 그러면 이제 8월 2일 전당대회 원샷 경선으로 끝나죠. 이때 통합 경선으로 끝나는데 일단 지금은 정청래 후보가 25%포인트 정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일이 어떠한 변수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당과 대통령과의 마음이 합치된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고민을 당원들은 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해볼 만하거든요. 이번 민주당부터 들을까요? 네. 그 선거 중반기 이후 네. 지금 중요한 이슈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가 제기되는 초기 시점부터 문제는 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손색 없다 입장을 가지고 사실상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반면에 이제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자진 사퇴 요구를 했고 그 직후에 이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 표명이 있었기 때문에요. 무엇이 대통령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는 길이냐, 당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입장 차는 일단 선명하게 생긴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당원들이 이제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판단할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표차가 나 있어서요. 네. 그것은 당대표가 선명한 개혁, 그걸 통해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이 성공을 위해서는 강력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정청래 후보자의 어떤 주장이 더 당원들에게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퇴 요구를 하고 이게 받아들인 이 과정 역시 박찬대 후보의 기존의 어떤 신중하면서도 통합의 어떤 이미지로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된다. 뭐 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런 이미지와 크게 다른 것을 부각시키는 것에는 약간의 한계는 있어서 영향을 미칠 거는 같지만 네. 지금의 초반 구도를 바꿀 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적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월 2일 그렇게 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일주일 좀 넘게 남았죠?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박찬대 이제 후보자가 딱 적재에 너무 이제 명심과 잘 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판단하기에 이럴 것 같아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 왔을 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강력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심입니다. 당과 대통령실이 같은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방향에서 한 목소리를 내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강하고 여당 대표가 여당 대표대로 강하면 어떤 결과인지는 이미 민주당에서 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각자가 다른 방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인다 그러면요. 그는 굉장히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박찬대 의원이 강선호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사태를 미리 알고 소통한 듯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은 당원들에게 오히려 안정적인 리더십,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해줄 여당 대표다. 그런 신호를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많이 얘기 나온 것이 이제 정청래 후보자와 박찬대 후보자가 박빙일 것이다. 초반에 예상을 그랬다가 너무 앞서 나가는 이유가 아마 국민의힘의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강한 여당의 후보 당대표가 돼야 된다.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때문에 더 자극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안정적인 걸 택할 것이냐, 오히려 더 강한 걸 택할 것이냐,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 어떤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저는 오히려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당대표가 안정해진 상태인 거고요. 혁신안 나왔을 때도 혁신안에 대해서 일사불란하게 결집하지 않고 혁신안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또 나오면서 또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긴장할 만큼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아직 국민의힘이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어떤 리더십입니까? 야당 대표 시절 3년 내내 1극 체제를 유지했던 본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박찬대 후보가 같이 붙어서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제 안정적인 강력한 리더십을 같이 붙여서 갈 수 있는데 따로 떼어서 간다 그러면 오히려 방향이 조금 다른 엇박자 리더십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에서는 좀 불안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력한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그 정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여당 당대표가 되어야 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도 있지만 지금 야당이 어떤 야당이고 어떤 상태이냐 이 부분도 이 선택을 한 당원들의 어떤 심리에 작동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매우 혼란을 겪고 있지만 한편에서 분명한 것은 과거로부터의 반성하고 혁신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심지어 이 계엄이 민주당 책임이라는 얘기까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 뭐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당대표 출마 선언 일성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면 그의 한편에 서 있는 여당 대표 또한 야당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사실상 끌어안고 그를 지지하는 적극적 극우 세력까지 포함한 정당으로 계속 가는데 여당이 통합 내지 안정, 협치만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야당을 견인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상황과 국면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식이 당원들한테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정청래 후보의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개혁 추진 이게 이제 당원들한테 약간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이제 내란 청산에 대한 선명성 경쟁에서 초기 구도는 분명하게 형성이 됐고 그게 유리한 입지를 점한 것은 정청래 후보가 된 건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국면에서는 또 약간의 변수가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중반 구도는 안정적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 것과 이렇게 강력한 대표의 리더십, 야당과 싸우는 당대표 이 두 가지가 선명한 구도를 다시 형성하게 됐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에 중반 판세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속보 박찬대 후보자가 결단 내려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제 바로 또 이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막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뭐
마치 다 알고 한 것처럼 시간 순서가 맞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 당대표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지금 뭐 강선우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하고 일단은 SNS로 이야기를 했지만 관련돼서 아마 또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들어온 대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이제 문제는 당대표 후보자는 둘 중에 한 명이 뽑힐 것 같은데 국민의힘 얘기 잠깐만 더 해볼게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군가를 만나고 다닌다는 거는 마음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철수 의원을 만나기도 하고 뭐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을 보면 근데 문제는 또 그러다 보면 친한계 의원이 2명이나 당대표 후보자에 나와 있는 가운데 자기가 또 나온다라는 것도 또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제가 여기저기 좀 알아본 바로는요. 네. 굉장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나갈까? 나가자. 했다가 또 점심 먹고 나면은 아니야 이번엔 아닌가 좀 쉬어야겠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그러는데 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오래 있었던 측근들 있지 않습니까? 측근들이 이번에 나가지 마라라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렇게 밖에서 많이 만나느냐? 네. 자기가 나가는 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만난다든가 유승민 후보도 만난다든가 또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 나가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해주는 인사들을 만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본인도 지금 굉장히 마음을 이제 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제 제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이다 보니까 말을 좀 아껴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말씀을 좀 조금만 드리자면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당에 있는 선거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우파 입장에서는 좀 피로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이제 전 대표의 피로감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